네, 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오늘 초대석 라이브 시간에는 필름메이커스 상영관 2월 상영작 물고기 소년을 연출하신 남동현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고기 소년을 만든 남동현이고요. 물고기 소년은 지금 2회차 상영이 남았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그리고 2월 25일 화요일 이렇게 2회차 상영이 남았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작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가입해 주시고 물고기 소년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고기 소년이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시작은 사실 자취 생활을 할 때였는데 물을 보통 사 먹잖아요. 2리터 정도 되는 그 물병을 편의점에 가서 2리터짜리 6개 그걸 이제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낑낑대면서 들고 오는 게 제가 되게 어린애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아이가 그 2리터 물병 하나를 손에 들고서 되게 힘겹게 뭔가 집에 가는 그런 이미지가 맨 처음에 떠올랐었어요. 뭐 영화적인 소재로 만들고 싶었는데 시나리오로 잘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 이미지만 가지고서는 하다가 또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이제 개울가에 물을 기르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물을 뜰 때 그 물병 안에 물고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그 도서관 스토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스토리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출발을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 또한 실생활에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기획을 하시게 됐다. 아, 네, 저로부터 시작하긴 했습니다. 일단 이미지는 떠올랐고 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지만 제 나름의 구조는 이 물이 맨 처음에 가득 차 있었다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한번 채워진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는 얼마큼의 물이 사라질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라질 건지 그거를 상상하는 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메시지 중심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이미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무해력이 강한 영화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든 아이가 참 귀여웠지요. 흐흐 이렇게 채팅 보내주셨습니다. 네. 극중 이수 역을 맡은 공민국 배우. 네. 네. 이 작품으로 처음 연기에 네. 도전을 했다고. 그 맞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그 당시에는 7살. 7살이요. 캐스팅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것도 사실 이미지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니까 물병을 들고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좀 주안적으로 봤던 것 같고 오디션도 보고 리서치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어떤 좀 정형화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부분도 좀 사실 느껴졌어가지고 국민국 배우 이제 어머님이 프로필 올리는 카페에 한 2년 전쯤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5살 때 사진인 거죠.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은 사실 막 이야기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했지만 물병 들고서 저기 북도 끝에서 북도 끝까지 한번 걸어달라 애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국민국 배우 같은 경우는 발목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다리가 막 엄청 튼튼하고 그래서 아 저 발목이다. 그래서 사실 연기를 막 그렇게 시켜보지도 않았어요. 캐스팅이 되고 그래도 리허설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연기 처음이니까 분위기에 뭔가 이렇게 아직 녹아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촬영을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변하더라고요. 그 영화 찍는 과정 안에서도 점점 뭔가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니까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씬 순서대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로케이션에 따라 네, 아, 순서는 뒤죽박죽. 그런데도 불구하고 촬영이 거듭될수록 네, 그런 네.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였군요.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야기의 어떤 전체 그 틀이 잡혀있지가 않았었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쪼개서 찍는 방식이 처음이었을 텐데 윤국 배우가 이렇게 뭔가 엄청 그 상황을 모든 걸 다 인식하고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 이제 매 컷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 컷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음. 뭐 행동을 해야 되며 이거를 정말 단순한 사실 정도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인풋이 너무 많으면 그걸 막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 이제 아역과 같이 촬영을 해보는 거니까 저도 그런 방법들 찾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음,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거였네요. 네, 네, 맞아요.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네, 서로. 둘 다 처음. 그래서 처음에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만 해도 되게 쉽지 음, 않겠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아역 배우를 네. 데리고 영화를 찍을 생각을 음. 어떻게 하셨는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편에는 이제 아역과 노인과 동물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 셋이 저는 되게 끌리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야기를 떠올릴 때도 그런 존재들이 자꾸 시나리오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어떤 제 경험과도 사실 연관이 돼 있고, 할아버지의 존재도 제가 할머니랑 겪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나리오에 들어오는구나를 또 시나리오 쓰면서도 느끼고, 워낙 독립 단편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등장 요소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이야기마다의 매력도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초심자의 행운이지만 오히려 제가 처음이라서 완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관념적으로나 강하게 추구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출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운이 좋게도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수라는 캐릭터에서 뭔가 아이답지 않은 담담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연이어서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수의 태도, 좀 의연한 아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감정 상태나 또 심리 상태를 따라가는 영화는 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물을 뺏어 먹었을 때는 실망스럽고 화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당연히 들었겠지만 그런 감정에 대한 언급은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음,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그 축구하는 장면을 촬영할 건데 잠깐 이제 촬영 준비하는 동안 뽕 가지고 놀게 했어요. 그 처음 만난 이제 다른 아역 친구들인데도 그냥 서로 이렇게 엄청 잘 놀더라고요. 촬영인 것도 잊은 채로. 그런 모습이 사실 저는 되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연기를 하는 동안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김국 배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울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외에서 아, 상영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분들이 아. 계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설픈 감정 연기가 오히려 이 영화의 몰입감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아이의 캐릭터를 해칠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관찰하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반대로 우울한,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사실 느낌이란 게 배우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또 진짜 자기 어떤 경험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촬영은 뭐 총 몇 회차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촬영은 5회차. 5회차. 짧진 않네요. 네네, 생각보다 길어. 나역을 존중해 촬영 시간을 좀 체력적으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음, 선에서 또 여름이니까. 그렇죠. 많이 더웠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아역들은 특히 미국 배우도 그랬는데 신나서 이렇게 막 몰입하고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힘든 상태인 줄을 인지를 못하는 아, 거죠. 자기가 지금 막 열이 많이 나고 막 이런 상태를 인지 못한 채로 그냥 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놀더라고요. 같이 현장에 갔던 제작부 후배가 미국이 배우 옆에 계속 붙어서 계속 선풍기 해주고 그런 포지션이 따로 음. 있었어요, 저희. 헐리우드나 뭐 우리나라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보면 아역 배우들이 음. 등장하는 영화인 경우는 그 아역 배우를 케어하는 포지션의 스텝을 꼭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로케이션이나 사운드적으로도 되게 여름의 느낌을 잘 음. 담았다라고 느껴졌어요. 좀 후반 작업 때 사운드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음. 같은데 맞아요. 그 사운드 감독님이랑도 사전에 이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사운드를 제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리라고 하더라도 여름엔 특히 소리의 어떤 레이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벌레 소리도 있고 뭐 잠깐 부는 바람이라던가 그 사운드 감독님이 촬영 준비하거나 뭐 이럴 때는 계속 그 주변 앰비언트 사운드를 막 따러 다니셨어요, 많이. 근데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이게 또 너무 과잉돼 버리면은 되게 인공적인 여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갔을 때는 좀 느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막 벌레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과한 것 같고 낮에 우는 벌레 소리와 밤에 우는 벌레 소리가 되게 다른데 그런 차이를 어떻게
줄 것이냐. 바리에이션을 되게 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너무 주장을 했던 게 과한 소리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과한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뭐 야외에 나왔을 때 특히 근데 물소리 계속 밑에 깔려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했거든요. 물소리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물 먹는 소리 그리고 그렇죠. 뭐 소리, 찰랑거리는 네네네. 소리, 뭐. 그런 소리들을 그 사운드 감독님께서 다 폴리로 막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리 하나에 되게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것 같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가 잘 나올 수 있었군요. 제목이 물고기 음. 소년이잖아요. 이 물을 찾으러 간다.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선뜻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목에 있어서는 저는 제목을 되게 못 짓는 제목을 짓는 게 계속 미뤄졌었어요. 원래 다른 제목이 있었고 2리터 용량의 그 2리터가 아, 제목이었었거든요. 저는 또 주변인들의 의견을 되게 잘 듣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물어봤어요. 2리터 어떠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그게 무슨 제목이냐 음,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게 무슨 제목이냐가 어떻게 보면 이긴 거죠. 제 목소리가. 아, 어떤 제목이 그럼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었잖아요. 할아버지랑 음. 장면에서 약간 도시의 그런 어부소년? 도시 어부인가요? 네, 도시의 어부, 작은 어부. 영재는 그래서 피셔보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아이의 어떤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음,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라는 게 엔딩에 나오지만 전체를 또 뭔가 관통하고 있는 작은 제3의 존재? 그래서 아, 물고선을 가야겠다. 2리터는 사실 이제 뭔가 좀 쿨해 보이지만 그래 보이지만 좀 네, 어렵다. 영화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담지는 않았지만, 뭐, 이 길고양이 네, 네. 같은 엄청 뭐 논쟁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되게 음, 가볍게 터칭을 하고 들어간 음.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가 너무 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불안한 거죠, 사실. 너무 이게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초보들이 가지는 사실 강박에 가까운 건데, 영화의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라던가 주제를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꼭 영화뿐만이 아니어도 저희가 책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더 깊이 있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고, 논의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그걸 책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하려고 이거를 애를 쓰고 있을까? 되게 음, 스스로가 좀 정말 바보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불안들이 좀 뭔가 해소가 좀 됐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대단한 걸 하려고 안 해도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작은 에피소드를 쓸 때도 힘 빼고 가볍게 좀 웃어 넘기거나 작은 변화를 보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고양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는 막 옆에 어떤 이웃이 나와서 막 싸우고 막 이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시나리오 쓰기는 처음에는 한 10페이지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뒤에 가서는 이제 한 4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욕심이 이제 생기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그걸 우겨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단순해지는 게 진짜 음, 어렵다. 이것만 얘기해서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뭐 영화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어떤 깊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인상 깊은 이미지 하나만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통해서 뭔가 제 옛날의 어떤 경험을 떠올리거나 그런 과정이면 되게 충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민분을 빼신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 중에서 좀 할아버지와 그 물고기를 잡는 네, 물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세상 같기도 하고 이후의 꿈 음. 같기도 한데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고 촬영된 장면을 쓰셨어요. 혹시 그렇게 효과를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무음으로 처리된 장면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랑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이랑 그 인서트들이 이제 나오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고기 잡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이수의 꿈이라는 설정으로 접근을 하기는 했어요. 그 이수가 이제 잠에 들 때마다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에서 꿈을 표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수 음, 있겠지만 정형화된 방식들이 네, 있죠. 네, 네, 그쵸.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또 하기 싫고 어쨌거나 이 영화를 실제 극장 공간에서 상영하는 거를 상상을 하고서 실제 그 공간이 무음 상태가 되면은 또 다른 상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공간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영화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극장에서 그걸 볼 때 공간이 뭔가 조용해지는 어떤 경험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제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상영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화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연출 의도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을지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물고기 소년이라는 작품은 독립영화 씬, 단편영화 씬에서 어떤 포지션이니까, 어떤 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관객들은 새로운 영화를 만나고 싶고 욕구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 영화가 막 슬프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제가 봐도. 저는 좀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감독 중에 헨리 레이카르트 그런 감독의 영화를 보더라도 보면서 약간 제가 감탄하는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진짜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를 정말 풍부하게 느끼게끔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포인트에서 항상 이제 감탄을 하는데, 그래서 독립영화나 어떤 그 다른 단편들과 생각을 해봐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오히려 이건 되게 더 단순한 것들에 그냥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그 윤강 감독님 초기작들 생각도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해한 영화들의 계보를 잇는 음, 그런 영화로 남지 않을까. 단순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오롯이 잘 표현해내는 것도 단편 영화만의 또 매력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제가 깨달은 것 같고, 되게 초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 되게 세속적이고, 엉망이 가득하고, 막. 이번에는 작품 얘기는 많이 해서 네. 좀 감독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의 필모를 보니까 또 공연을 또 연출하시기도 했어요. 공연은 이제 제가 20대 초부터 20대 중반까지 이제 그걸 전공을 하고 실제로 공연도 연출을 했었는데, 또 공연만이 줄 수 있는 찜장감? 그리고 정말 그게 실제로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각들이 정말 잘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을 그래서 이렇게 한 두 편 정도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또 아쉬웠던 게, 공연을 하면은 이제 일회성인 거니까 어차피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기록은 남겨져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근데 전혀 사실 그 공연의 어떤 실제 감각들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은 되게 힘든 시기가 항상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했던 공연들은 되게 좀 마이너한 장르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화를 좀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뭔가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음, 이왕 공부를 할 거 영화를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영화 학교에 갔을 때는 자만심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막 내러티브를 다루는 어떤 그런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음, 형식적인 실험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한 가치로 이제 여기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영화과에 와서 막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관념적으로 계속 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영화 학교에서 이제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화가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실 나는 영화 어떤 되게 형식적인 새로움을 주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런 감정이라던가 인간에 대한 막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극영화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 되게 커졌고, 영화는 확실히 남는 거기 때문에 또 영화만의 그런 매력이 있고. 그러면 뭐 최근에는 준비하고 계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사실 뭐 되게 쓰고 싶고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남녀가 나오는 이야기를 장편으로 쓰려고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영화제 이제 1년 상영하고 나서 되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되게 급해지고, 되게 빨리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게 있는데, 받아들일 것들은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들은 하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최근에. 또 그 불안함이 또 어떤 새로운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맞아요. 또 어떤 감정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석 찾아주신 감독님들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렇게 주변을 잘 관찰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근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게 제 작업의 뭔가 한 요소로서 혹은 소재로서 삼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이렇게 그냥 현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호선을 항상 이제 타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 저는 즐거워요. 근데 감독이 뭔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 어떤 거랄까? 이 사회 안에 어쨌거나 속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 스스로 가진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거는 좀 그런 부분이고 한각사로서의 어떤 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 애호가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그것들은 꼭 영화 감독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기도 하고 좋아하는 감독이 인터뷰 중에 한 얘기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좀 느끼면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야지 뭔가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할 줄 알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되게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단지 막 진짜 힘들어 죽고 있다 해서 끝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힘든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되게 여기 작업의 어떤 되게 중요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 영화계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뉴페이스들이 아닐까. 한국 영화 관객분들한테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 영화가 참 요새는 저도 관객 입장에서 사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애매한 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관객 입장에서도 보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고 음, 또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전만큼 어떤 영화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운동하는 게 아니라 관객과의 어떤 고리를 약간 잃어가고 음,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흥미로운 문화잖아요. 관객과 되게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양적으로 되게 많이 늘긴 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지 않은 것 음, 같아요. 창작물들도 그 가치가 너무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한 명의 즐거운 관객으로서 뭔가 되게 재미난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것도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음.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통해서? 그런 희망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오늘 초대석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면서 더더욱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라고. 감사합니다. 네. 차기작을 빨리 내놓으셔야 되겠네요. 부지런히 작업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공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